요즘 세상엔 돈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린다는 물건 바로 GPU.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AI의 엔진입니다. 우리가 차에 엔진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듯 인공지능도 GPU가 없으면 한 줄의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한 GPU를 26만 장이나 확보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 계속된다.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GPU 26만 장, 그 어마어마한 숫자 뒤엔 어떤 거래와 계획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세계 AI 전쟁의 무게추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AI 공장 프로젝트, 그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은 기술 소비국이다. 그런 제가 어제 그 보고서에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26만 장이라는 숫자 앞에서 말이죠.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25년간 국제개발 전문가로 일해왔죠. 숫자로 세계를 읽는 게 제 업입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시작해서 실리콘밸리 투자회사를 거쳐 지금은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전 세계 GPU 대란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했던 게 있어요. 이 게임은 완전히 리셋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 2월이었어요. 평소처럼 고객사 미팅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글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H백 확보가 안 되면 프로젝트를 6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엔비디아 H백급 칩을 주문하려면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글도 애플도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조차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공지를 올렸을 정도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죠. 전 세계 AI 프로젝트가 동시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숫자가 더 심각했어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확충 계획의 60%가 연기됐습니다. 대기열은 평균 10.5개월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패권 공백이 생긴 거예요. 누구든 먼저 물량을 확보하는 쪽이 게임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갑자기 한국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테크업계 카페에서 누군가 올린 글이었는데 한국이 26만 장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물량의 15%를 한 나라가 가져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즉시 제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엔비디아 내부 관계자, 대만 TSMC 공급망 담당자, 심지어 미국 상무부 반도체 정책 담당자까지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들이 예상과 달랐어요. 확인 중이다, 노 코멘트, 민감한 사안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반응 자체가 이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은 명확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같은 제조 대기업들이 있는 나라.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결국 기술을 가져다 쓰는 소비국이라고 봤죠. 제가 2019년에 쓴 보고서에도 그렇게 분석해 놨거든요. 한국은 혁신의 소비자이지 창조자가 아니다. 빠른 추격자이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그런데 숫자가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5년간 26만 장이라는 정확한 숫자가요. 단순 계산해보니 130억 달러가 넘어요. 이건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장기 파이프라인 계약의 냄새가 났습니다. 연간 5만 2천 장씩 5년간이라는 건 누군가 매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였어요. 더 이상한 건 엔비디아의 반응이었어요. 젠슨 황 CEO가 직접 한국을 언급한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의 기적, 제조 인프라, K컬처, e스포츠까지 언급하더군요. 왜 하필 이런 키워드들을 연결한 걸까요? 단순히 고객사 치켜 세우기 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5번도 더 돌려봤습니다. 젠슨 황이 말한 4가지 키워드를 메모해뒀어요. 산업화 경험, IT 인프라, 소프트 파워, e스포츠 문화.
이게 어떻게 AI와 연결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조 강국이라고 해서 AI 강국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4월 초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업계 내부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AI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GPU를 사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뭔가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 같았거든요.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민감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구매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5년간 쌓아온 분석 경험상 이런 의문이 들 때는 직접 확인하는 게 답입니다. 숫자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현장에 가야 하죠. 더군다나 이번엔 제 과거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나는 숫자로 믿고 배신당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26만 장이라는 숫자, 누군가 세계의 스위치를 통째로 산 건 아닐까요? 엔비디아가 한국을 부른 이유에는 제조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한국이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26만 장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확답 대신 저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서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승객들이 읽고 있는 신문 헤드라인부터 달랐어요. AI 반도체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2.0, K뉴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건 정말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구나 싶었어요. 용산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이상했습니다. 과거 제가 2015년에 봤던 용산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전엔 지포스 박스가 쌓여있던 용산 아이파크몰 지하상가에 지금은 AI 스타트업 간판들이 즐비했어요. 딥러닝 솔루션, 엣지 AI, 비전 인식 같은 간판들이요. 이곳은 소비 시장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이 태어나는 공장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김민수 대리라는 반도체 업계 분석가였어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삼성에서 10년, 지금은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해줬습니다. 한국의 GPU 확보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는 거였죠. 김 대리의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데이터 수요 폭증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을 위해,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를 위해,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 각각 별도의 AI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움직이는 AI와 거대 모델의 이중 수요가 생긴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였어요. 이들이 각자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엣지와 클라우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하더군요. 이런 복잡한 구조를 누가 설계한 걸까요? 그 다음에 들은 얘기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e스포츠와 PC방 문화가 지금의 AI 인재풀과 연결된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20년 동안 온라인 게임 강국이었잖습니까? 병목 최적화에 집착하고 프레임 하나하나에 목숨 거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집요함이 모델 최적화에 그대로 쓰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싶어서 실제 e스포츠 팀 감독을 만나봤어요. 이장호 감독이라는 분이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2번 우승한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토큰 전쟁도 잘합니다. 엣지에서의 1밀리초는 목숨값이었거든요. 이장호 감독의 설명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게임에서 프레임 최적화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튜닝하는 경험이 지금 AI 모델 최적화와 정확히 같다는 거였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1MB를 줄이려고 밤새는 사람들이 모델 파라미터 압축도 잘해요라고 하더군요. 정부와 대기업, 벤처의 협력 구조도 독특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센터 입지를 미리 보장하고 한전에서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고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POC를 진행하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다는 거였어요.
김대리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삼성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하이퍼클로바 프로젝트, 현대차와 카카오의 자율주행 AI, LG와 업스테이지의 엣지 AI 프로젝트까지 총 27개의 대기업 마이너스 스타트업 협력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데모에서는 엣지 모델이 공장에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용접 불량을 감지하고 작업 지시를 내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1초에 300장의 이미지를 분석해서 0.1mm 오차까지 잡아내더군요. 전력과 냉각 시설 계획도 국가 차원에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안가와 대전 내륙에 이중 거점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믹스를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해상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데이터 센터로 공급하는 계획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폐열을 회수해서 인근 주택단지 난방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인식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단지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설계해서 만들고 있었죠. 제조업의 DNA가 AI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대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조달이 아니라 조립의 언어입니다. 숫자보다 공기의 밀도가 먼저 바뀌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용산 거리를 걸으면서 느낀 에너지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26만 장이라는 숫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죠. 만드는 나라는 정말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 미래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대리의 안내로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가 건넨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26만 장의 세부 배치 계획이 담긴 문서였는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교한 아키텍처였습니다. 이제 26만 장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연도별 투입 계획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1년차 3만 장으로 프로토타입 구축, 2년차 5만 장으로 상용 서비스 시작, 3년차부터 연간 7만 장씩 스케일 아웃하는 구조였습니다. 세대 교체 스케줄도 고려돼 있었고요.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업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도였던 거죠. 제가 만난 데이터 센터 설계 엔지니어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줬습니다. 박성민 수석이라는 분이었는데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5년간 일했던 경력이 있더군요. 훈련과 추론이 따로가 아니라 연동됩니다. 머리와 근육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몸이죠. 박 수석이 보여준 구조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 모델 훈련 클러스터가 서울과 부산에 있고 산업 엣지 추론 팩토리가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분산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삼성, 현대차, SK텔레콤 3사의 연합 플레이가 핵심이었어요.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삼성에서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SK에서 통신망, 트래픽 데이터를 각각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중앙훈련 클러스터로 모여서 모델을 정렬하고 다시 OTA 업데이트로 각 현장에 배포되는 구조였어요.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데이터 플라이휠의 순환 구조였습니다. 차량용과 공장용 엣지 AI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국내에서만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순환하면서 모델을 계속 개선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모델이 좋아지고 모델이 좋아질수록 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게다가 모든 게 한국어와 한국 상황에 특화돼 있어서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력과 냉각, 부지의 국가 설계는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해안가와 내륙에 이중 거점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믹스를 적용하는 계획이었어요. 부산 해안가는 해상 풍력과 해수를 이용한 냉각, 대전 내륙은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폐열 회수 시스템이 정교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서 인근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건 물론이고 온실 농업과 수영장 가온에도 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히트싱크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데이터 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로 냉각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폐열이 지하 배관을 통해 주변 건물들로 공급되고 있더군요. 제가 가장 놀란 건 모델의 국산화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지만 5년 후에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하는 KGPU로 대체하겠다는 장기 비전이 있더군요. 소프트웨어 스택도 구글 텐서플로 대신 자체 개발한 K 프레임워크로 바꿔나간다고 했어요. 엔지니어가 보여준 로드맵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1단계는 해외 하드웨어의 국산 소프트웨어, 2단계는 국산 하드웨어에 국산 소프트웨어, 3단계는 완전 자립형 AI 생태계 구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K재료와 K모델로 완전 자립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어요. 26만 장은 규모가 아니라 속도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구축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확장하면서 각 단계마다 성능을 최적화하는 구조였던 거죠. 매년 새로운 세대의 칩이 나올 때마다 기존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데이터가 국경을 돌아온다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한국에서 처리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용되는 완전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박수석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플라이휠이 돌기 시작하면 멈추는 쪽이 집니다. 한번 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이 좋아지고 모델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기 어려워져요. 제가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AI 공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했던 거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듯이 여기서는 지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의문도 생겼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면 과연 누가 방해할까요? 이런 성공이 확실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성공이 너무 확실해 보여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제 우려는 현실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해외 경쟁국들의 조직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26만 장은 과장이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전력 부족, 인력 부족, 심지어 환경 파괴까지 온갖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테크 서밋에서 벌어진 공개 설전이었어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패널리스트가 한국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계획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실제 구현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들어가며 비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했습니다. 과장이라고 하시는데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제가 또 숫자에 속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5년간 이런 실수를 몇 번 해봤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충남 당진의 대형 데이터 센터 부지가 확정되자마자 지역 반대 시위가 일어난 거였어요. 환경단체들이 전력 과소비, 소음 공해, 지하수 오염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화성 현장에 가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주민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우리 동네에 와야 하나요? 전력 요금은 오르고 소음은 심해지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뭐가 있어요? 속도와 공감의 딜레마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전력 시장 가격 변동도 예상보다 큰 변수였어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비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 믹스를 적용한다고 해도 기저 전력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급망 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냉각 부품, 광모듈, 렉 납기에서 병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냉각 전문 업체는 18개월 대기라고 통보해왔고, 일본의 광모듈 업체는 물량 확보 불가라고 답변했어요. 빅테크도 못 푸는 병목을 과연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공급망 담당 이사는 솔직히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하드웨어 조달이 3개월만 지연돼도 전체 일정이 1년씩 밀려요. 정치적 후폭풍이 걱정됩니다.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 자신도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태양광 프로젝트, 인도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과대평가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또 숫자에 속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핵심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느낀 그의 침묵이 섬뜩했어요. 제가 정말 26만 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직접 물었을 때 그는 3초 정도 침묵하더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답했어요. 너무 정확하고 조심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5년치 전력을 선도 계약으로 확보해놨다는 거였어요. 국가 차원의 전력 해지 계약이 있다는 얘기였죠. 한전이 해외 액화천 연가스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재생에너지 발전 업체들과도 고정가격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력 가격 변동 리스크를 국가가 미리 차단한 거거든요. 정부가 에너지를 사전에 봉인해놨다는 얘기였죠. 정말일까요?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과대포장된 홍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현 가능성 의문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국제 여론이 악화되면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속도는 민주주의의 시험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한 계획이라도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혁신이 설득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품이 안 오면 꿈도 안 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현장에서는 묵묵히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품 납기 지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이 대안을 찾아가면서 스케줄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삼성전자는 자체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LGU+는 광모듈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침묵은 종종 계획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핵심 담당자가 말을 아낀 건 숨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어서였을 수도 있거든요. 옵션 B라는 숨은 카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혁신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정치, 경제, 사회적 동의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26만 장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또다시 숫자에 속은 걸까요? 제 의구심이 해소되기 시작한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대전의 1만 장 미니 클러스터 시운전 소식을 들었거든요. 프로토팜 가동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과연 계획대로 될까 싶어서요. 대전 데이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소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였습니다. 1만 대의 GPU가 돌아가는 곳치고는 정말 조용했어요. PUE 수치도 목표인 1.1을 달성했다고 하더군요. 전력 효율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폐열 활용이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이 지하 배관을 통해 인근 수영장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설명해 주길 연간 난방비를 7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혁신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반응도 처음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영장 관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고마워요. 겨울에도 온수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성과가 나왔습니다. 엣지와 중앙 시스템의 연동 테스트가 성공한 거였어요.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OTA로 업데이트했는데 결함 감지율이 35% 향상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울산 공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용접 로봇이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불량률을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교대조와 오후 교대조의 작업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하더군요. 연동은 마법이 아니라 공학이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성과도 눈에 띄었어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국산 프레임워크가 엔비디아 API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 훈련 비용을 28% 줄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팀이 예산을 이긴 거죠. 업스테이지 개발팀장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기존 프레임워크들이 해외 환경에 최적화돼 있어서 한국어 처리에서 비효율이 있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어와 한국 상황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작은 팀이 큰 혁신을 뚫는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정치적 상황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화성시장이 갑자기 지지 선언을 한 거였어요. 직접 데이터 센터 폐열 활용 현장을 체험한 후였습니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론 지지율도 급격히 반등했어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찬성 비율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 35%와 비교하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속도에 명분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포항의 작은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폐열로 딸기 하우스를 운영하게 된 농민들이 수확량이 40% 늘었다고 하더군요. 도시는 서버의 체온으로 데워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냉각 시스템이 기존 대비 전력 소모를 30% 줄였다는 거였어요.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성능까지 개선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느낀 건 숫자가 현실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던 계획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프로토팜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공해 대신 따뜻한 혁신, 전력 낭비 대신 효율적 활용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실제 체험이 인식을 바꾼 거죠. 엔지니어들도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초기 회의적이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팀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걱정했던 공급망 문제도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내 업체들이 대안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기술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대형판을 여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토팜의 성공으로 검증된 모델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 갑자기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특정 부품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제한을 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6만 장 로드맵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제가 워싱턴 DC의 정보원에게 확인해 보니 이번 규제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간접적 영향은 피할 수 없었어요. 특히 고성능 메모리와 냉각 시스템 부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사태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이 40% 올랐어요.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해도 기저 전력은 여전히 화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력 해지 계약을 실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세가 재점화됐어요. 야당에서 무리한 속도전, 검증되지 않은 계획이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론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달 전 65%였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부 누설 사건이었어요. 한 언론사에 과장된 수요 예측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된 거였습니다. 문건에는 실제 필요량은 15만 장 정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혀 있었어요. 주가는 하루 만에 7% 급락했습니다. 제가 그 문건을 직접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체가 평소 정부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계산적이었거든요. 누설은 실패의 예고편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된 작업이라는 냄새가 났어요. 혁신을 아는 자가 규제를 무기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제 정치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 기업,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비공개 미팅이 열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도 비밀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며칠 후 옵션 B라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바다 열 교환 시스템과 야간 예비 전력 활용, 추가 리스킹 루트를 포함한 대안이었어요. 기존 계획보다 복잡하지만 외부 변수에 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바다 열 교환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부산 해안가에 해수를 직접 활용하는 냉각 시설을 만들어서 전력 소모를 50%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야간 예비 전력 활용은 밤 시간대 남는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었고요. 해지가 실패하면 모든 게 미끄러진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전력 해지 계약을 최종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간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대신 초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비공개 미팅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차분했다고 하더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어요. 옵션 B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는 표현도 기억에 남습니다. 속도의 반대말은 느림이 아니라 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외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더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죠. 정책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도 비상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산 부품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기술 자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계획 수정이라고 보도했지만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6월 초였습니다. 속도를 잃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기존 타임라인을 유지하되 옵션 B를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지켰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진짜 혁신은 순탄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외부 압박과 내부 균열을 극복해야만 진짜 성공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7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단계와 2단계 클러스터가 예정보다 2주 앞당겨서 조기 준공됐다는 발표였어요. 출하 테스트도 모든 항목에서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전격 발표의 임팩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지연됐던 글로벌 AI 프로젝트 7건이 동시에 재가동된다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구글의 차세대 언어 모델, 메타의 메타버스 플랫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모두 대기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점화식 현장을 직접 봤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테스트 통과라는 녹색 신호가 떴을 때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6만 장은 공장이 아니라 문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 플라이휠의 가시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도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앙훈련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고 처리된 결과가 다시 OTA로 각 현장에 배포되는 모습을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었어요. 성능 개선 곡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에는 S자 커브를 그리며 천천히 올라가던 게 이제는 지수 함수처럼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곡선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재평가도 극적이었어요. 6개월 전 한국을 비판했던 그 미국 패널리스트가 한국 세션에서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26만은 허풍이 아니라 설계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더군요. 박수 소리가 데이터 센터의 팬 소리와 겹치는 것 같았어요. 산업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조선, 건설, 물류 분야에서 AI 작업지시 자동화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선박 용접 로봇이 완전 자동화됐고 대우건설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AI로 대체됐어요. 중소기업들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API 하나로 생산성이 2배씩 뛰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산의 작은 기계 부품 업체가 불량률을 90% 줄였다는 소식, 대구의 섬유 공장이 재고 관리를 완전 자동화했다는 이야기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스타트업 투자도 급증해서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00% 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AI 기업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과거 제 5판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9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술 소비국이라고 썼던 부분에 공개적으로 취소선을 그었어요. 나는 오늘 새로운 교과서를 본다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제 고백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어요.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한국인가에서 어떻게 따라갈까로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에서 공식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단순 고객 방문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AI 하드웨어의 최대 고객에서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바뀐 거죠. 점화식 이후 일주일 만에 추가 주문도 들어왔어요. 10만 장 규모의 3단계 확장 계획이 승인된 거였습니다. 성공이 성공을 낳는 선순환이 시작됐어요. 역사는 속도를 기억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앞서가는 국가가 된 거죠. 점화식 이후 3개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 매뉴얼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싱가포르, 아부다비, 암스테르담 3개 도시에서 한국식 냉각, 열회수, 전력 해지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준의 수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운영 노하우 전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거였거든요. K-레퍼런스는 매뉴얼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인재의 회귀 현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울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인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더군요. 해외에 나갔던 두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카이스트와 연세대에서는 현장 중심 대학 마이너스 기업 공동 커리큘럼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실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공장이 아니라 학교가 생겼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도 늘어났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견 연구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배우려는 거였죠. 지식은 수입이 아니라 귀환이었어요. 금융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장기 인프라 펀드들이 한국 AI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펀드 규모만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속도가 구조가 되는 순간이었죠. 정부에서는 중소제조업 AI 전환 보증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어요. 작은 공장들도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였습니다. 금융 접근성이 확 좋아졌어요. 부산의 한 조선소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직원 50명짜리 작은 업체였는데 AI 용접 로봇을 도입한 후 주문량이 3배 늘었다고 하더군요. 대기업과 동등한 품질을 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에너지, 환경, 커뮤니티의 3중 균형 모델도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향상되는 사례들이 늘어났어요. 속도와 공감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거죠. 화성 지역의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반대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확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폐열로 온실 농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도 한국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IEEE 차세대 데이터 센터 표준 제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기술 소비국에서 표준 제정국으로 완전히 위상이 바뀐 거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마지막 현장 방문이었어요.
서울 밤하늘 위로 데이터 센터 냉각 수증기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는 밤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삭였습니다. 기적은 반복이 아니라 업데이트였다. 한강의 기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혁신 시스템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속도에 윤리가 덧붙을 때 문명은 오래간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빠른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이었어요.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하면서도 속도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하드웨어를 사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복사할 수 없을 겁니다. 제조업의 DNA, 공동체의 합의, 정부의 장기 계획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25년 동안 숫자로 세계를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본 것은 숫자를 넘어선 설계의 의지였어요. 26만 장은 조달표가 아니라 문명의 배선도였고, 공장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도시를 데웠습니다. 나는 과거의 오만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제 답합니다. 만드는 나라가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심장은 오늘 한국에서 뛰고 있어요. 업데이트된 기적 한국이었습니다.